그냥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적어도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하는 판결에 이제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일치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 분립의 그 세 기관은 또 서로 간에 견제를 하는 거니까 그 견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하자 보면 그 뭐 예산과 현원과 아니 정원과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벗어날 수는 없을 거고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뭐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냥 아름아름 우리가 사람이 더 필요해, 뭐 예산이 더 필요해, 혹은 뭐 이런 제도가 필요해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왜냐면 재판이라는 건 국민들의 삶에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수면 밑에서보다는 수면 위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저도 딱 이게 지금 김도월 교수님이 이 발표를 딱 보면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우리 국민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혹은 법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 법원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 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려면 저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국민들은 여전히 아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뭐 미로 조직이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고 있고 그게 더 악화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거라는 건 또 김도월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니까 오늘 뭐 이 발표문이 굉장히 듣고 보면 약간 사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냐 불쾌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법원도 혼자서만 굴러가는 건 아니고 행정부와 입법부도 설득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도 설득해야 되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 법경제학과 뭐 이런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같이 경제학자들의 손을 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유익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뭐 해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연구를 좀 해보셨잖아요. 아,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아마 판사님도 만나셨을 거고 법경제학이니까 변호사도 만나고 뭐 검사님도 만나고 법학자도 만나고 이러셨을 텐데 좀 이렇게 뭐 이 법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얘기 말고 그 법률가들은 좀 분위기가 받아들이는 건 어떤 건가요? 좀 그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이 연구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법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에서 내는 용역 같은 것들도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자주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수준까지는 이렇게 많이 경청을 하고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논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뛰어넘는 노력 아까 저 사회자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과거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이러한 그 경제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제 법원 행정처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굉장히 질적인 측면을 제외한 여러 가지 매우 약간 어떤 충격적인 지표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뭐 판사의 숫자, 그다음에 총 사건의 숫자, 판사 1인당 뭐 하고 그다음에 사건 하나가 뭐 이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질적인 측면 그게 뭘로 측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코노미스트들이라면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는 생각이 사건 하나의 복잡도 그러면 뭐 소송 가액, 뭐 소송에 수반되는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민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뭐 피고와 원고의 숫자, 뭐 예를 들어 그 복잡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게 법의 한 조문만 관련된 거냐, 여러 조문에 관련된 거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법경제학자시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네네. 좀 더 연구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아, 네. 그런 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든 통계들은 네. 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이라는 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많은 통계를 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법연감에 보면은 민사소송 가액을 이제 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민사소송에서 뭐 2천만 원을 두고 다툼이 있다. 네. 그럼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다 합해가지고 네. 하면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볼 때 네. 이거는 이제 난이도의 한 지표일 수 있죠. 네.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그 그렇겠죠. 분쟁 저게 일어나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걸 보더라도 최근에 와서는 총액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전에 제가 법원에 요청을 받아서 네. 그 사건을 뭐 아주 좀 단순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냥 사건 숫자를 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중치를 줘가지고 네. 민사 합의 사건보다는 민사 소액 사건이 훨씬 더 이제 가중치를 이제 사건 한 개가 네. 뭐 그 소액 사건 한 건하고 합의 사건을 비교하면 합의 사건 소액 사건 한 20건에 해당한다라든가 아,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웨이트를 제가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것도 해봤는데 네. 그렇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네. 거기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집계 변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법원이 공표하는 자료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네. 법원이 사건 단위 정보들처럼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정보들을 연구자들에게라도 좀 공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접수돼서 종국이 되는 사이에 예전에는 다 만나서 하는 기일이 한 번이었는데 요새는 뭐 3번이 됐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자료가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나는구나. 우리가 질이라는 거를 좀 바꿔 생각하면 또 수량으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자들에게 허용을 하는 것이 그거를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법원이 좀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 혹시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그냥 약간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냥 우리 약간 보통 이제 저런 거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측면을 어쨌든 양화해야 경제학자들 분석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판결문에 아주 단순하게 하면 길이. 그 다음에는 또 약간 요즘에 또 이 발달하는 뭐 텍스트 마이닝이니 AI니 이런 걸 해서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판사님들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판사님들의 판결문에 어떤 그 문헌으로 드러나는 어떤 복잡도의 증가. 그렇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요즘에 워낙에 이 텍스트 분석 이런 거 많이 다른 분야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중국이 2010년대 중반에 모든 판결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판결문을 그냥 다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판결문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판결문 하나를 보려면 돈을 내야 되고요. 500원인가 뭐 내야 되죠.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자기 당사자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 번호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다 지운 상태에서 공개를 김땡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 법원에서 이렇게 그런 처리가 되지 않은 그 정보 판결문을 직접 보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은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뭐 약간 판결을 받아가 텍스트 분석 해보려고 했는데 하여간 그 기계에서 못 읽게 막아놨어요. 기계에서 못 읽게 막아가지고 PDF로 나오는데 하여간 그거를 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캐릭터화 못하게. 프로텍션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좀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뭐 외국은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은 이거는 뭐 이걸 또 전문으로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합니다만 민사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은 이게 공문서적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판례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거기에 어떤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판결문이라는 게 사람 이름을 지우고 주소를 지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알맹이가 다 빠져버리는 네.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다 지워도 나중에 또 이 복원 가능성은 없느냐 이렇게 되면 진짜 근원적으로 주실 게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연구자들한테 이게 법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연구를 각서 쓰고 그렇죠. 각서 쓰고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확장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렇게 하는데 법원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면 차라리 예산은 저런 데다가도 좀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건 조금 뭐 법원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얼핏 들었던 한 이야기는 판결문 공개해봤자 이거 대형 로펌들만 좋은 일 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공개를 했을 때 수집해서 분석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대형 로펌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법원에서는 이 판결문 공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우선 좀 생각을 안 하시는 측면이 좀 뭐 법원의 공식 입장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 판결문 하나를 당사자도 잘 못 보는 이상한 시대가 있었고 그러던 시절에는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것은 대형 로펌의 큰 특권이었거든요. 오히려 이걸 공개를 함으로써 공개를 했을 때 당사자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는 거는 당사자들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지만 그걸 접근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은 이런 그 사법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이지 줄이는 것이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전향적으로 안 할 수밖에 없는 좀 요인들도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판결문이라는 게 그 당사자인 그 로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공익적 관점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또 활용하는 거는 말하자면 국민 전체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익적 효과가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법적인 권리가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 아보카가 이제 프랑스 말로 이제 변호사인데 이아보카 아이가 붙은 이아보카라고 앱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그 인공지능 변호사죠. 이렇게 사건 치면은 뭐 이런 케이스하고 뭐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사실은 그게 뭐 이제 사실은 법률 시장을 좀 침범할 뭐 염려는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게 디벨롭 되려고 하면은 뭐 이 판결문이 공개가 되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국민 전체의 후생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약간 생소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건 주로 경제학자들이 하나요? 법학자들은 배제하고 어떤 건가요? 이 경제학자들을 보면은 법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더라도 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경제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경제학의 분야는 대략 한 1960년대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로널드 코즈라든가 게리 베커처럼 시카고 대학에 있는 학자들이 법과 관련된 현상들을 경제학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연구들을 그때 내놓으면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법경제학을 법 현상, 법이 됐건 법과 관련된 이런 사법 제도가 됐건 이런 걸 경제학적 사고로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학자가 이런 법경제학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법 현상을 연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법학과 경제학의 어떤 인터디시플리너리한 그런 영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법경제학회는 법률가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입니다. 그 한국법경제학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뿐 아니라 법학자, 더 나아가서는 실무 계시는 변호사나 판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계셔서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네. 여러 가지 국제 비교를 해보거나 그 내용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네. 상당히 우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주목해서 좀 그 점검해보고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지난 한 수십 년을 놓고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든가 개선점을 이야기할 때 초점을 맞춰온 것은 몇몇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인 경우들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했다라든가 네. 아니면 정치인들의 재판이라든가 네.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은 연일 이제 정치인들과 관련된 재판이 공정했느니 아니니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100만 건 가까운 본안 사건 중에 사실 그런 사건들은 수십 건, 많아봐야 수백 건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접하게 되는 사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것들이 개선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이 안 기울여졌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관련이 되는 이런 사건들을 법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법원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 네. 예, 뭐 경제학자들이 뭐 주로 이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거 외에 네. 다양한 이제 사회과학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선택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조금 관심 깊고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끝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판사 출신 변호사님 한번 모시고 할 걸 그랬나 한 번 더 그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마 김도일 교수님도 저희가 요 녹화를 하기 직전에 저희가 앞에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발표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보기 왜냐하면 이 경작자들이 니들이 법을 뭘 한다고 사실 이런 얘기 듣기 십상인 주제예요. 자칫하면. 근데 잘 들어보니까 저는 실제로 법원이 굉장히 뭔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질적 개선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입증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법원이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잘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냥 그것도 심각하게 세상의 분석과 설명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주제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법원에 계신 분들이 오늘 저희들 얘기한 거를 좀 들으시면 뭐 경제학자들이 뭐 법도 잘 모르고 하는 싱거운 얘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경제학자들 잘 활용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과 뭐 생활과 인권 뭐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법 제도, 사법적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개선점을 경제학자들 손 빌리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네. 그게 뭐 전체 사법부에 하는 일에 한 변방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 법경제학자들이 하는 마침 또 말씀하시기를 법률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하신다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김도일 교수님도 지금 오늘은 주로 이 양적인 측면으로 트릴레마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조금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언짢을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이 분석을 좀 계속 더 진행을 하셔서 이제 다음에 이제 질적인 측면까지 완전히 고려한 그런 연구로 한번 발전시키시고 다시 한번 만나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열심히 해주신 경제하는 형님 김도월 교수님 그리고 우석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